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방산 소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대한군사 뉴스입니다. 100번을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니 충격적이네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명한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지가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주제는 최근 가장 핫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양측 미국 대선 후보의 공약이나 행보들을 지켜봤을 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결과론적으로 지켜봤을 때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는 현재 전 세계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뜨거운 감자인 상황. 이때 이코노미스트의 뜻밖의 발표에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매체들의 한국 핵무장 시나리오와 가장 저명한 매체 이코노미스트의 시선,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 주변국 언론들의 반응 함께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여러 논란에도 정말 핵무장을 한다면 어떤 일이 뒤따를까?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이 시나리오를 정면 분석했습니다. 외국 유력 언론의 예측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해당 매체가 가장 처음으로 꼽은 것은 바로 정치적 여건이었습니다. 한국 핵무장의 필수 전제는 미국의 용인입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불가론을 고수해왔었습니다. 대신 확장 억제 미국의 핵무기로 보호해줄 테니 안심하란 입장인데 최근 전 세계의 정세가 급작스럽게 변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선거 공약이나 행보가 미국이 그동안 한국에게 보였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루트로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 와중에 미국이 가장 크게 경계하고 있는 중국이 크게 성장했고 대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끝이 아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푸틴이 북한과의 동맹을 맺으면서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은 거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미국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뿐만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가 만들 미지수의 시너지를 경계하기까지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옛날처럼 미국 단 한 국가가 책임지고 맡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체는 일단 트럼프 후보가 재선될 경우 한국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더 자유분방할 트럼프 2기가 확장 억제 약속을 깰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트럼프 때를 시작으로 미사일 제약을 바이든 정부까지 이번에 걸쳐서 완화한 선례가 있다. 트럼프가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이코노미스트지는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도 내다봤는데요. 매체는 이번 대선 후보들은 이전과는 180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 대한 태도였다. 그들의 행보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또 그들이 동맹국으로서 한국에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라고 흥미로워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체는 그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의 불가론을 고수해왔었던 바이론 행정부와는 달리 카밀러 해리스의 행보는 진보적이다. 그녀는 지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하며 지금의 이 사태를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의 힘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바 있다. 해리스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순간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국제 정세가 급변할 것이다. 강력한 동맹국의 등장은 미국이 중국을 넘어 러시아와 북한까지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이는 물론 미국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쥐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상황. 미국은 절대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리스는 무척이나 멀리까지 내다보고 있는 듯하다. 한국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돈독히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급선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매체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허가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시나리오도 이어나갔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한국의 기술적 가능성이다. 그런데 사실 이는 깊게 둘러볼 필요도 없다. 한국은 이미 유럽의 방산 시장을 꽉 잡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한 전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달하는 막강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에게 핵을 만들 기술을 가지고 있나? 라고 묻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이미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할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재료조차 말이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한국은 늦어도 1년 빠르면 단 3개월 안에 엄청난 양의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매체는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한국의 핵기술은 세계적이고 원전 26기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동원할 수 있다. 핵이 없으면서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건 한국이 유일한 만큼 무기화 속도가 빠를 거라 평가한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인 현무5를 자체 기술로 개발한 한국이니만큼 한국의 능력이나 기술력 또 재력 등은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굳이 걸리는 것을 찾자면 핵실험을 해야 할 경우 한국은 북한과 달라서 실험 장소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바꿔 말하면 한국은 핵무기를 실험할 장소만 찾는다면 당장 다음 달에라도 핵무기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될 시 그 후폭풍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매체는 그동안 한국의 핵무장은 실현 불가능해 보였다. 비핵화 약속을 깬 만큼 국제 제재가 쏟아질 텐데 이를 견딜 만한 명분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한국 핵을 용인한 미국이 한국 편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푸틴이 북한과 동맹을 맺게 되면서 북한의 군사력이 더욱 막강해질 것은 안 봐도 비디오인 지금 한국이 북한과 푸틴의 동맹에 대응해 그만큼 강력해져야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사실이 되었다. 이제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불가 피론이 의회 안건으로 나온 상황이다. 모두가 한국의 핵무장 없이는 중국, 북한, 러시아를 제대로 대응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전과 같이 반대가 그리 극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일본의 반응이 가장 경계 1순위지만 그는 앞으로의 미국이 일본과의 타협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실제로 일본의 상황은 한국만큼 다급하지 않고 일본 역시 그저 한국이 핵을 보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핵을 가지겠다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예상 시나리오에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됐다. 우리는 한국이 핵을 무장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운용할 경우 어떻게 될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핵과 접목될 경우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모든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한국은 일단 수치상으로만 최소 4,000개 이상의 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명났다. 만일 한국이 핵무장을 한 뒤 그 누구라도 한국의 심기를 거스르게 된다면 지구를 비추고 있는 인공위성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구에서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력을 한국이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연히 해당 매체의 발언에 미국은 물론 주변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도 격한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번 대선 결과가 어떻든 한국이 핵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에서는 회의까지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가시화됐고 거의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스가 당선되던 북한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그만한 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중국에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어떨 것 같냐라고 과거 발언했다는 사실까지 최근 폭로되었는데요. 그만큼 트럼프는 한국의 핵을 과거 대통령으로서 재임했을 당시에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시간 28일 발간한 비망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내 임무 수행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두 정상 간의 북핵 관련 이야기 도중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특히나 중국의 반응이 이토록 격한 것일까요? CCTV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 측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 반대를 외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태도가 당연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도 이미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다 할 정도로 좋은 것도 없고, 이미 미국은 중국에게 과격한 수출 규제를 걸고 있을 정도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허공에 외치는 것이나 다름없긴 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한 상황인데요. K9자주포가 고원에 진입하자 인도는 복수를 외쳤다. 우리 인도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중국과 1대1로 싸울 용기가 있다. 한번 사자는 영원한 사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인도의 총선이 끝나자 중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층선 이후 K9자주포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최초의 100문을 추가 도입한다고 했지만 이제 수량이 200문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중국에서는 K9자주포가 자국산 PLG-5나 PCL-181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깎아내리고 있지만 지금 인도가 K9자주포를 도입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럴 수 있냐는 식입니다. K9자주포는 인도에서는 힌디어 천둥을 써서 K9바지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지라는 불교에서 제석천이 아수라를 무찌를 때 쓰는 무기인 금강저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도는 한화 디펜스로부터 2018년 말 인도받은 K9자주포 신문이 이미 인도와 파키스탄 간 실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의 최신 자주포 PCL-181의 수출형 SH-15를 내세웠고, 인도는 한국산 자주포 K9바지라를 내세웠는데 K9바지라가 완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부터 인도 현지에서는 K9자주포의 무시무시한 힘을 목격하고 킹콩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역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곳이라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탱크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포병이 승패를 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이미 자국형 자주포 PCL-181과 PLGO를 배치했는데 이곳에 인도는 그들이 킹콩이라 부르는 K9바지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도입하는 K9자주포 전량을 중국과 국경지역에 갖다 놓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산 자주포에 맞서 이곳에 배치되는 K9바지라의 모습은 인도인들에게 큰 안도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중국의 자주포가 K9바지라에 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PCL-181은 155차륜형 자주포로 중국이 인도와 국경 분쟁이 있는 신장 티벳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또한 PLGO는 155 궤도형 자주포로 한국의 K9과 동일한 구경을 가지고 있는 PLGO는 성능에서 K9를 압도한다고 떠벌렸지만 포탄을 쓸 때마다 심하게 요동치기 때문에 오차가 수KM에 달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차륜형 자주포인 PCL-181마저도 사격 후 포신과 차체의 흔들림이 심합니다. 전문가들은 주퇴복좌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명중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K9자주포 20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인도가 실전에 배치한다면 중국산 자주포는 거의 사격용 표적에 불과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중국 바이두에는 K9자주포가 고원에 들어가자 인도는 복수를 외쳤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인도는 지난해 중국과 국경 분쟁이 벌어진 곳에 K9자주포를 배치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도군은 1967년 나투라 포병 전투에 참담한 패배의 수치심을 씻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인도군과 중국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중국 포병 부대의 화력을 당하지 못하고 인도 제17포병여단이 전멸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전투는 인도군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중국과 인도의 분쟁 지역인 다라크 지역의 인도군의 화력 우위는 아직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금 중국 내에서는 K9자주포가 다라크에 더 집중 배치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국경 지역에서 인도에 비해서 우월한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중국의 포병여단은 PCL-181화, PLGO 등을 가지고 있는데 차륜형 자주포와 122차량 탑재 곡사포는 고원 지역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도로에서 빠르게 이동하고 언제든지 도로를 벗어나 오프로드 상태로 진입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지형에 적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포는 차량 및 대포와 통합되어 자동 작동을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사격 후 즉시 대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원 야전 배치 시 자주포는 도로의 교통량과 진지의 건설 시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격하고 후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국경 지역 중에 중국 쪽은 중국이 차륜형 자주포의 이동을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지만 인도 쪽은 길이 잘 닦이지 않아 지형이 험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K9 자주포가 이러한 중국의 주장을 깨놓았습니다. K9 바지라는 인도군의 납품전 성능 시험을 위해 최소 3개 부대가 라다크로 보내져 시험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인도군 관계자들은 K9 자주포를 고원에 배치하는 것은 적 경전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술적 개념상 다소 의외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래 자주포는 평지에서 운용하는 것인데 K9 자주포를 고원에 놓는다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 영하 35도가 넘는 험악한 지형에서 K9 자주포는 놀라운 기동력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작전 준비를 검토하기 위해 라다크를 방문한 마노즈 무쿤드 나라반의 전 인도 육군 참모 총장은 이에 놀라며 K9 바지라는 고고도 지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현장 시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K9 바지라 배치를 전체 연대에 추가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바이두에서도 이 시험 장면을 보고 놀랐다며 인도산 K9 자주포가 고원에서 마치 탱크처럼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에서 히말리아에서 진행된 치타 작전에 K9 바지라가 놀라운 속도와 강력한 화력으로 주목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히말라야가 마치 보이지 않는 무대가 된 듯 대규모 군사장비 전시회가 열렸다며 K9 썬더 자주포와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이 이곳에 집결해 놀라운 화력과 속도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특히 K9 포병의 활약이 눈길을 끌었다며 이들의 놀라운 속도는 고원에서 허공을 가르며 질주하는 모습을 담아냈다고 극찬했습니다. 길을 닦아놓지 않아도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K9 자주포는 그들이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전술을 가능케 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는 지난 3월 인도군이 철도로 K9 자주포를 수송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한 중국인은 한국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 인도에 무기를 팔고 있으니 우리는 북한에 무기를 팔면 어떨까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이 인도에 강력한 무기를 파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표시였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K9 자주포가 자국의 자주포보다 성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없다며 중국인들을 속이려 하지만 군사정보에 밝은 중국인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K9 자주포가 전 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은, 가장 강력한 자주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빌리빌리에는 노르웨이 눈 속의 K9 자주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K9 자주포는 눈 위를 달리면서 놀라운 광경을 연출해냈습니다. 여기에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영상 초반부에 탱크가 바다 위를 달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건 게임 영화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 좋은 샷이네요. 또한 중국 빌리빌리에는 지난 3월에 중국을 여러 차례 격파한 한국의 K9 자주포가 좋은 점은 무엇일까? 실제 성능은 발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K9 자주포의 놀라운 기동과 사격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자주포가 최고라는 말을 믿었던 중국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K9 차체는 이렇게 안정적인데 국산 자주포 차체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남의 것이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능가할 방법을 찾아라. 현직 UAE 대통령이 최초로 방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지난주 벌어진 두 가지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AE는 지난해 한국에 300억 달러 약 41조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기에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대표적인 두 개의 무기를 구입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을 중국, 일본, 사우디까지 긴장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오는 28에서 29일 국빈으로 방한합니다.
UAE 대통령의 방안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방 방산, 경제 투자, 에너지, 첨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UAE 대통령 방안을 2일 앞둔 26일 갑자기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LSAM 개발을 완료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북한 미사일을 보다 높은 고도인 40에서 60km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에 운용 중인 요격고도 15에서 40km 하층부에 대한 방어체계를 맡고 있는 천궁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 자산으로 꼽히는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업계에서는 UAE 대통령 방안을 이틀 앞두고 LSAM 개발 완료 발표를 했다는 것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UAE는 천궁1을 세계 최초로 한국에게서 수입한 국가로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인 4조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천궁1을 수출하면서 LSAM도 성능을 입증하면 향후 방위 산업에 있어 주요 수출 품목이 될 것이라 했는데 이번에 한국은 UAE에 LSAM 수출까지 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 다시 전운이 들이우면서 UAE는 이란에 대한 위협이 높아져 이에 대한 준비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UAE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습니다. UAE는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이스라엘과도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는데 미국과 대적하며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과는 완벽한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UAE를 방문 중일 때 후티 반군은 UAE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벌어지면서 UAE는 당장 방공망을 강화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천궁1을 도입한 UAE가 LSAM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LSAM은 천궁2와 연동이 가능해 이미 천궁1을 도입한 UAE에게는 매력적인 무기입니다.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천궁2는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비교해 한 개 포대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인데 LSAM도 한 포대당 2조 원에 달하는 사드에 비해 4분의 1 정도의 가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중동 국가들이 돈이 많다고 해도 미국산 패트리어트나 사드로 방공망을 구축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데 이에 가성비 높은 한국산 방공망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UAE에 이어 천궁1을 도입한 사우디도 LSAM에 관심을 보여왔기에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 천궁2에 대한 각국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LSAM도 K방산의 호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25일 서울 하늘에서 난데없이 전투기가 지나가고 굉음이 울려 펴져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UAE 대통령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을 위한 것으로 25일 오전 10시 30분은 연습 비행이며 29일은 공식 환영식 본 행사 비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29일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을 비롯해 28일 모하메드 대통령 전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G에 진입하면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TOCB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으로 한국 항공기의 우수성과 K방산의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과 공군 전투기로 호위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데는 한국이 이번에 UAE와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UAE는 미국이 F-35 수출을 거부함에 따라 5세대 전투기를 사기 위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에 투자하려 했다가 전쟁으로 인해 무산되고 최근에는 중국의 J-22 F-35를 대체할 경쟁자로 떠올랐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4월 UAE 합동작전 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하자 J-20을 살 것이라는 설이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UAE가 중단된 F-35 거래에 대한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정말 J-20을 구매하려는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KF-21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프랑스 군사 매체와 아랍 뉴스 채널에서는
아랍에미리트 UAE가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UAE가 인도네시아 대신 KF-21 개발에 참여해 인니의 미납분을 대신 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KF-21이 프랑스 전투기 사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 MOU를 프랑스가 과거 해왔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 매체 펑파이도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UAE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UAE가 한국의 KF-21 연구개발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를 부인했는데 폴란드 유명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아랍에미리트 측 정보원으로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UAE와 KF-21 협력에 대한 보도나 소식이 나온 바 없는데 해외에서는 UAE가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과 협력하는 데 큰 관심이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세 번째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UAE 정부는 KF-21 보람의 전투기 공동 생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투기 공동 생산에 부수되는 실질적인 기술 이전 과정이 아랍에미리트 국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UAE는 이미 한국과 기술 협력으로 화성에 탐사선을 쏘아 올리며 엄청난 성과를 낸 바 있고 일본산 수송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한국과 함께 공동 개발하기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바로 한국의 방산업체와 공동 개발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지금 UAE는 한국과 KF-21 개발에도 함께해서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다른 나라들을 제치고 5세대, 6세대 전투기까지 생산할 계획을 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UAE가 만약 이번 방안으로 KF-21을 선택한다면 중국산 전투기 J-20을 수출하려던 중국에게 큰 타격을 주고 전투기를 비롯해 방산 수출의 문을 열어놓은 일본까지 놀라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까지도 긴장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KF-21 보람에 대해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시기 또한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UAE의 이웃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해 UAE가 KF-21 보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되기 불과 몇 주 전 GCAP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는 2035년까지 템페스트를 출시하겠다는 야심찬 일정을 선보인 바 있는데 이 일정이 지켜진다면 사우디는 2030년대 후반부터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은 사우디 공군이 UAE 공군보다 앞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이웃 국가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만 공군 전력에서 큰 기술적 격차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사우디를 끌어들이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GCAP는 잡음이 날 가능성이 높아 언제 개발이 될지,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도 최근에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도 큰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즉 일본 때문에 사우디가 한국의 KF-21 개발에 투자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UAE와 적국은 아니지만 경쟁적으로 무기를 도입하는데 UAE가 천궁이를 도입하자 따라서 천궁이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방공망을 강화해야 하는 사우디도 LSAM 도입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KF-21에도 UAE와 함께 공동 개발에 뛰어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UAE 대통령의 방안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UAE의 선택에 따라 중국, 일본, 사우디까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KF-21 보람의 새로운 공동개발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UAE가 미국의 반대로 F-35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자
갑자기 중국의 제-20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UAE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해지자 첨단 전투기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말 UAE가 미국의 F-35의 대안으로 중국의 제-20 도입을 본격적으로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UAE가 갑자기 중국과 밀착하면서 군사협력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때 한편에서는 UAE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외국의 유력 매체들까지 나서 중국이 자랑하는 제-20 즉 자칭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KF-21 보라매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단점이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최근 중국 매체들은 KF-21과 비교당하는 게 불쾌하다며 해외 전문가들은 어떤 점에서 KF-21이 제-20보다 우수하다고 보는 것인지 중국이 불쾌하다는데 근거는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처음 제-20을 만들었을 때의 목표는 제공 장악을 통해 공중 우세를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기동성과 높은 공격 각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수한 추적 능력을 활용해서 가속과 상승 능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특히 빠른 가속과 상승 능력은 중국 공군이 전통적으로 중요시해온 요격에 필요한 기본 필수템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자정보 정찰기는 중국 해안선 110km까지 접근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전투기를 투입해서 미국의 정찰기를 해안선 밖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가속과 상승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요격 능력이야말로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성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엔진을 탑재하는 것인데요. 제-20 개발 초기에는 WS-10 엔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은 고성능 전투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제 AL-31 계열의 엔진을 복제하고 해외에서 비합법적으로 훔친 기술까지 총동원해 WS-15 엔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계획대로라면 벌써 상당량을 양산했어야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스텔스 기능 등 더 나은 기술이 추가되자 개발 속도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엔진 한 개를 잘 뽑아내는 건 할 수 있어도 균일한 품질의 엔진을 1년에 수백 개씩 만들어내는 역량은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제 엔진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터빈 디스크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뒤 중국은 최근 제2001WS-15 엔진을 탑재하고 나는 이륙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영상에서 제-20은 11초 만에 이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렇게 의문을 표시합니다. 항공기 엔진이 원하는 추진력을 내는 것과 엔진의 내구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엔진의 추진력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 언젠가는 극복 가능하지만 전투기는 고온에 견디는 엔진 소재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첨단 엔진 기술의 핵심 기술이라는 겁니다. 아직 미국 항공기 엔진과 중국 항공기 엔진은 내구성 및 엔진 온도에 있어서 수백 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산 엔진은 12,000시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제 엔진은 4,000시간 정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중국의 전투기가 11초 만에 이륙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전투기 엔진을 개발 완료했다는 것은 일정한 추진력과 내구성을 가지고 12,000시간 이상 수명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일정한 품질의 엔진을 매년 수백 개 이상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중국이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20의 약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입니다. 기존 성능보다 훨씬 발전된 AESA 레이더의 기술 혁신이 나오자 제-20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기존 AESA 레이더는 전력 증폭 소자로 갈륨비소 소자를 사용해왔습니다. 갈륨비소 소자는 반응 속도는 빠른 대신 전력 증폭 능력이 좋지 않고 열에 취약하며 강한 출력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온 게 바로 질화갈륨 파워 트랜지스터입니다. 질화갈륨 소자는 동일 공간에서 8배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고 훨씬 강력한 레이더 빔을 처리할 수 있으며 400도나 높은 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질화갈륨 소자를 레이더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 한국, 일본뿐입니다. 현재 이 질화갈륨 소자는 빠른 속도로 레이더에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레이더에 있어 질화갈륨 소자의 급부상이 왜 제20의 난관이냐? 중국이 이 질화갈륨 소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질화갈륨 소자에 대한 수출도 막혀버립니다. 또한 고성능 CPU도 제20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2015년부터 미 상무부는 고성능 CPU의 중국 판매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ESA 레이더의 복잡한 신호 처리에 있어 이 고성능 CPU는 매우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질화갈륨 소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여기에 고성능 CPU도 구하기 어렵지. 이래서 중국의 제20의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겁니다. 다급해진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업체인 SME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28나노급 반도체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3에서 5나노급 반도체를 양산 중이며 한국은 2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도전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야 28나노급을 개발 중이니 격차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이 자랑하는 제20 전투기는 질산 갈륨 소자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서방의 5세대 전투기와 맞붙는다면 먼저 발견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공중전에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제20은 같은 5세대 전투기라고는 하지만 서방의 첨단 5세대 전투기와는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전투기들이 잊을만하면 카디즈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사용해서 핵심 경로를 파악하고 매복해야 합니다. 제22 카디즈를 넘어 침범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매복해야 합니다. 현재 KF-21 보람에는 기동성에 있어서 만큼은 F-35나 F-21보다 우수합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F-414G 400 엔진 2대를 합해 F-35A와 동일한 출력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KF-21이 F-35나 F-21보다 엔진 출력은 비슷하지만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은 54,000파운드입니다. 따라서 KF-21의 중량대 추력비는 13입니다. 그런데 F-35의 최대 이륙 중량이 7만 파운드라 중량대 추력비가 11입니다. 즉 KF-21의 기동성과 가속력에 있어 F-35보다 우수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한반도 인근에서 중국의 제20을 추적, 요격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KF-21 양산형에는 25W 질산갈륨 전력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KF-21이 중국의 제20 먼저 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KF-21 보라매와 비교를 당하다 보니 중국은 최근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외국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KF-21과 중국의 제20을 비교하면서 KF-21의 우수성이 부각되자 한국의 KF-21은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다. 터키가 개발 중인 칸 전투기처럼 양산도 아직 되지 않은 페이퍼 기체에 불과하다며 비교 자체를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와 영국의 제인스 그룹까지도 KF-21이 앞으로 중국의 제20을 뛰어넘는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망하고 있다. FA-5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기술을 제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수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KF-21은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해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인 전투기이다. 완성되어도 중국에 큰 위험은 되지 못할 것이다. 서방 언론들은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투기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서방 언론과 서방 연구소들은 중국 전투기의 위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심각한 오류가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 전투기는 스텔스 무장창 개발에만 천문학적 비용을 들였는데
한국이 고작 8조 원을 들여 스텔스 무장창을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한국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속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러시아조차도 수호이 17을 여전히 전장에 투입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기 개발은 무수한 시험과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KF-21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험을 단기간에 통과하고 단 2년 만에 양산까지 진행 중일 수 있는지 그 성능에 의구심이 든다. 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다니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중국 언론들은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이 전투기 개발을 위한 설계를 지원하는 등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민간 차원의 전투기 개발을 못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공동개발국과 투자국들을 속이기 위한 알맹이 없는 한국의 속임수일 뿐이다. 이렇게 한국을 폄하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미국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전투기 개발을 못하는 일본에 비하면 자체적으로 KF-2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달 23일 UAE의 연합작전 사령관인 살레 모하메드 빈 메즈렌 알 아메리 소장이 중국 공군사령관을 협력을 추진하자며 중국에 접근한 것은 아마도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UAE가 중국의 전투기를 선택하기에 앞서 제220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과 우려를 경청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무늬만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아직도 목리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시험 훈련을 묵묵히 진행하며 최고의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개발자들의 기밀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현재 KF-21 개발팀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배제한 채 국내 기술진들을 재배치해 독자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KF-21 보라매는 처음으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이아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나서 그 결과에 3개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8일 오전 11시 45분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은 사천공항에서 이륙해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낮 12시 20분께 발사에 성공하고 12시 47분 복귀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지난 28일 경남 사천공군 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공중 기총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데요. 오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실사격에까지 성공함으로써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한 초음속 전투기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을 선언한 것은 물론 이미 미사일 개발 기술까지 거의 확보했다고 알려지자 주변국들은 물론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한국에 쏠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KF-21 보라매의 미에러미티어 실사격 성공의 의미, 그리고 한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상황과 관련된 도전과 기술적 진전, 어디까지 와 있나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산 초음속 보라매 전투기는 지난 2023년 3월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했고 2024년 1월에는 고바등각 시험 비행에 3월에는 공중급류 비행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중거리 미사일 실사격 훈련에도 성공함으로써 1년 동안 시제기 6대의 시험 비행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미티어급 미사일 실사격 훈련 성공은 이제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가 국산 AESA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와 유럽제 미사일의 중거리 공대원 무장 통합이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훈련은 가장 고난이도의 훈련인데 애초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각보다 빨리 실행돼 한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에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대공 임무를 통해 공중에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시한 훈련처럼 레이더를 가동시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공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을 타격하는 실험은 전투기 훈련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에 속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시험할 때 중거리 미사일을 레이더와 연동해 시험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람에는 겨우 2년 만에 국산 레이더와 연동해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KF-21 보람의 실사격은 기체에 장착된 AESA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로 80여 킬로미터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해 미티어를 발사하는데 미사일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람의 전투기에서 발사된 중거리 유도탄이 초기, 중기, 종말 단계에서 정확히 표적을 유도하고 어떤 출력값을 내보내는지에 대한 시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보람의 전투기에 통합되는 미티어급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km라 좁은 시험 공역을 계산해 반환점을 비행해 되돌아와 표적기를 타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럽 MBDA가 제작한 미티어는 길이 36m, 직경 17.8cm, 중량은 185kg, 마하 사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상공에 떠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춰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보람의 전투기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서는 세계 최초로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최종 타격했습니다. 폭발형 탄두와 충돌 및 근접 신관을 적용해 목표물에 충돌하거나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탄두를 폭발시켜 목표물을 제거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미티어를 F-35의 공대공 주력 무기로 사용할 계획이며 F-35 42대를 도입하는 일본도 미티어 장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일본은 F-35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개량형 미티어인 JNAAM 합동공대 공미사일을 영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300발 이상을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도 F-35의 주력 공대공 무기로 미티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KF-21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도입이 시작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지속적으로 국산 AESA 레이더와 미사일의 무장 연동 시험 비행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 검증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미티어급 실사격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KF-21의 수출은 물론 국산 AESA 레이더의 해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KF-21 탑재할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선언한 것은 물론 KF-21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도 국내 개발 추진하겠다고 밝혀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보람의 전투기가 시험한 미티어 미사일은 유럽 MBDA가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한 것처럼 중거리 미사일 등 항공 무장 역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기체만 개발해서는 수출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국산 전투기에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탑재하려면 미국이 허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전투기 안에서 레이더와 연동해 운용되어야 하는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소스 코드 확보가 어려워 통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만 유일하게 미사일 개발에 대한 소스 코드를 개방해 다른 나라 공군이 아무리 미국산 미사일을 수입해 운용해도 전투기 레이더와 통합될 수 있는 국산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자신들의 경쟁자를 의식해 한국의 KF-21 개발에 대해 탐탁해하지 않았고 국산 항공무장 역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럽과 협력해 더 강력한 무기를 보람의 전투기에 통합 운용하려고 하자 방향을 틀어 통합을 허가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이로써 KF-21은 수출 시장에서 미국산 항공무장 혹은 유럽산 항공무장을 선택해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산 항공무장을 수입하기 어려워하던 중동 국가들은 유럽산을, 폴란드 등은 미국산 항공무장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산 무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산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국가나 적대 국가에는 무기를 판매하지 않고 있고, 세상의 거의 모든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는 독일은 인권 탄압 국가 등에는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크루드족 탄압 문제로 인해 독일의 금수 조치가 떨어지자 알타이 전차에 장착하기로 했던 독일제 부품을 구하지 못했고, 거의 10년간 전차 개발에 성공하고도 양산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국도 태국의 잠수함을 수출하고 싶어도 독일이 신장 위구르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 이유를 들어 엔진 금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잠수함 수출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람의 전투기도 언제 어떤 이유로 핵심 무장 수출이 막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더 국산 중거리 무장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프랑스도 라팔 전투기에 통합했던 미티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독일의 금수 조치가 있을지 몰라 자체 개발한 미카 미사일을 개발했고, 미카 미사일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에 판매해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체 개발한 전투기에는 자체 개발한 무장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국이 6조 투입해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방위사업청은 제21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 공유도탄을 국내 연구 개발을 확정했으며, 이를 위해 2038년까지 총 사업비는 약 1조 5,7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이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에 성공하면 KF-21에 장착되는 유럽산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방사청은 국산 공대공 유도탄을 KF-21 기본 무장으로 장착하면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대공 유도탄 역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은 이미 초음속 전투기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 항공무장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언제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기술까지 확보해 놓은 것일까요?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주요 연구기관이 이미 2010년부터 지금까지 램제트 고체 엔진 기술과 관련한 기술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었고, 상당한 기초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비행체 통합 기술, 고용 전차 흡수체, 고체 추진체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 등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FA-50을 개발한 이후 항공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개발해 무장 통합 연동 기반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요 사업들을 통해 기본적인 기술을 확보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제 곧 시제탄 제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미사일 개발 사업은 사거리 200km 이상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려는 핵심 사업으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8년 한국도 미티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일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막대한 투자 결정이 발표되자 외신들은 이를 앞다퉈 보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자 미 군사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는 최근 한국의 5조 4천억 원 투자 계획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최초로 실전에 사용한 SM-3 미사일의 구매를 공식 승인했다. 한민국은 최근 3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첫째는 신형 호위함 4척을 구매하고, 둘째는 국산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SM-3 미사일의 구매를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이 3가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이 40억 달러, 한화 5조 4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 역시 한국이 신형 무기 개발에 5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KF-21이 상대해야 할 가상의 적을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 마이티 드래곤과
일본이 영국 등과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는 GCAP라고 상정했을 경우 기존 AIM-120은 고사하고 신형 AIM-260 JATM으로도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 덕티드 램젯 방식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주장해왔던 것인데요. 한국은 막대한 개발 비용을 들인 FA-50과 KF-21의 수출을 위해서라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AIM-260 JATM급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개발을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